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그리고 돌봄의 역설의 저자,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그 치의학 교육학 교실 김준혁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김준혁입니다. 네. 이게 이제 이 교육보다는 인문학이나 윤리하시는 분인데 소속이 이 교육이 들어가는 데 있어갖고 제가 쉽게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그 김준혁 교수는 책을 많이 쓰기도 하지만 이번 책을 쭉 읽어보면서 이 양반도 책 진짜 많이 읽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책걸상은 좀 가끔 듣습니까? 네, 그럼요. 한국의 내노라는 북 팟캐스트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다 없어져가지고 얼마나 자주 들어요? 사실 최근에는 팟캐스트보다는 유튜브로 계속 올라오길래 책걸상을 네. 뭐 똑같아요. 하여튼 네. 그래서 얼마나 자주 접하냐고. 근데 사실 알고리즘이 점지될 때마다 들어서 제가 딱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제가 이렇게 정신을 이렇게 쏟아서 듣는 게 아니라서 그래도 계속 두 분의 목소리는 시시때때로 침투되고 가끔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추천하면은 거부하진 않고 듣는다. 찾아서 들으시는 게 아니라 아니 그 책걸상도 듣지 않을까 싶은 게 우리가 소개한 책도 많고. 네, 그럼요. 네. 댓글 조금만 읽어보죠. 냉구님, 문지혁 작가님 방송 들으시고 남기셨네요. 담담하게 책에 대한 이야기들, 작법서에 대해서 학자 혹은 교수님 같은 느낌으로 조곤조곤하게 설명하시는 게 역시 문 작가님만의 매력이 아닐까요? 최근 고잉홈으로 한무숙 문학상도 타시고 상금 2천만 원 받으신 거 축하드리고 문 작가님 특유의 오토픽션 또 실생활과 접목되는 작법 에세이 작법서도 묘하게 끌리고 인상적인 내용 같아서 좋습니다. 네, 그 최땡땡땡땡님께서는 노벨문학상 시상식 특집 방송 들으시고 귀한 방송입니다. 노벨문학상 시상식 리뷰를 어디에서 보고 듣겠어요. 오늘도 감사합니다라고 댓글 남기셨고요. 플라님께서도 같은 방송 듣고 한강 작가님의 작품 중에 잘 알려지지 않아 너무나 안타까웠던 노랑무늬 영혼을 다뤄주셔서 기뻤습니다. 더군다나 YG님이 작품집의 의미와 가치를 적확하게 파악하셔서 역시 단 한강님에 관한 한이라고 단서를 붙인 이유는 구혜증명 클립이 떠올라서 그러니까 구혜증명 클립 때는 엄청 한심했는데 구혜증명은 이해를 못했는데 네, 플라님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자, 김준혁 교수하고 이야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본인은 1년에 책을 몇 권이나 읽습니까? 세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일주일로 하는 게 더 적인 것 같은데요. 일주일에 최소 2권은 일주일에 2권? 네. 네, 최소 2권은 읽으니까 그 이상이겠죠? 네. 근데 논문들은 따로 또 읽으실 것 아니에요? 네. 야, 그러면 정말 독서량이 많으신 거다. 일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일이 독서죠. 아니 잡일도 많다니까 교수는. 아니 잡일은 당연히 많이 있으시겠지만. 네, 그래서 저에게 할당된 나머지 시간을 다 책 읽는 데 씁니다. 예를 들면 뭐 명절이다 쉰다 그러면 이제 일이 다 끝나면 이제 저한테 시간이 주어지면 저는 앉아서 책을 보죠. 근데 쓰기도 많이 쓰는데. 네. 그 YG랑 거의 맞먹겠는데 독서량이? 드라마 안 보죠? 또 보시죠. 필요할 때만 사실 드라마는 시간이 없어서 네, 드라마는 YG가 거의 그러니까 뭐 드라마 얘기는 별로 없더라고요. 영화 이야기는 있는데 YG가 더 이상한 사람인 걸로. YG는 책을 그렇게 많이 읽고 글도 많이 쓰는데 드라마도 다 봐. 또 유명한 거는. 요새는 뭐 봐요? 요새 사실 지금 기다리고 있는 드라마는 있습니다. 뭐? 제가 좋아하는 문가영 배우님이 나오시는 새로운 지금 여러분이 드라마 시리즈 보이는 라디오를 봤어야 되는데 YG가 기다리는 드라마가 있다고 말할 때부터 얼굴에 화색이 돌았어요. 생각만 해도 좋아요. 네, 요즘에 재미있는 드라마가 없어. 문가영 배우도 책 내지 않았어요? 책 냈어요. 네. 연휴 때 그거 봤어요. 뭐?
웹소설 웹툰 드라마로 만든 중증외상센터. 중증외상센터. 네. 예. 별 기대 안 하고 봤는데 상당히 재밌어가지고 아니, 저도 이거 잘 되겠다라는 생각이 주변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하도 재밌다 그래가지고 좀 갈등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 근데 원래 저자 좀 아시는 분 아니세요? 이낙준 작가. 이낙준 작가. 네. 직접 잘 알지는 못하고요. 누군지는 알죠. 네. 그 저자도 알고 저자의 모델도 알고 뭐. 근데 의사들은 병원 드라마 잘 안 보거든요. 잘 안 보죠. 의외로. 네. 그래서 아직은 안 보고 있는데. 음. 전 저거 재밌게 봤죠 근래에. 뭐요? 나의 완벽한 비서라고. 아니 그거 지금도 진행 중이잖아요. 네, 아직 안 끝. 다 돼갑니다. 네. 네. 근데 너무 닭살려가지고 저는 못 보겠던데. 그 연애 세포들이 다 죽었나 보네요. 너무 닭살려가지고. 네. 그 1년에 하여튼 100 몇십 권 정도의 이제 책을 읽으시는데 YG나 JYP 책은 혹시 본 거 있습니까? 일단 개념의료는 뭐 당연히 지금 개념으로는 당연이라고 하면서 두 손을 모으셨어요. 네. 저자 앞에서. 아니, 정말. 네. 아니, 그건 뭐 이제 자기 공부하는 네. 거랑 관련되니까 봤을 거예요. 근데 뭐 아무래도 일단 네. 그거밖에 안 봤구나. 아닙니다. 요번에 사실 연휴에 집을 정리를 하다가 뭘 치울까? 근데 그 마루에다가 서재를 옮겼거든요. 방이 하나가 더 필요해서. 네. 그래서 이제 책 읽는 거를 뭐 혼자 있어서 이제 책을 치워야 되겠다. 그래서 책을 막 꽂고 있는데. 근데 마루로 서재로 옮기시면 안 돼요. 왜 안 돼? 테레비를 치우면 되지. 근데 제가 지금 4년째 사는 집을 마루로 서재를 만들었는데 일단 먼지가 너무 많아요. 책에 먼지가 너무 네. 많이 쌓이고 그리고 대체로 마루가 집에서 채광에 가장 좋은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책이 변색이 심하게 되고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책에 쌓여 있는 먼지가 다시 또 막 이렇게 청소를 평소에 열심히 하면 되잖아. 책장줄 좀 털고. 아니 근데 책장을 그렇죠. 매번 털기가 쉽지가 네. 않거든요. 그 요새 저 먼지 잘 들러붙는 그 이상한 알아요, 털국수 알아, 이런 거 알아. 있잖아. 그거 좀 네. 아니 써. 그래서 저는 좀 이미 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네. 좀 안타깝네요. 그래서 네. 옮기다가. 예, 그래서 책이 좀 이제 최근에 이사를 갔기 때문에 막 뒤섞여 있어서 사실 좀 다시 정리를 했는데 보다 보니까 계속 뭐 박재영 옮김 뭐 예를 들면 뭐 로렌스 샤벗 뭐 책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보여서 역시 대단하신 분이야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은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기대했던 건 아니고요. 네. 네. 뭘 안 읽었다고 하면은 이제 구박하려 그랬는데 네. 제가 근 20년 전에 번역한 책을 갑자기 네. 지금 꺼내가지고 그 책은 더 휴먼 사이드 오브 메디슨이라는 원제였는데 그거 왜 보게 됐을까? 하여튼 어느 날 미국 출장 갔다가 제목이 너무 근사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봤는데 되게 우아하고 훌륭한 책인 것 같아서 일단 사와가지고 좀 읽어보는데 재미가 좀 없어요. 제목 보면 재밌을 것 같지는 않잖아. 그렇죠. 그리고 완전 할아버지 한 70대 할아버지가 네. 내 평생 환자 보며 살아왔는데 이런 게 중요하단다 얘들아. 젊은 제자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주저리 쓴 거예요. 네. 그래서 고민하다가 내가 번역해가지고 우리 회사에서 내보자. 돈은 안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돈 안 됐죠. 놀랍게도 그게 20년 동안 계속 팔려. 네. 팔리긴 팔려요. 지금도 절판 안 되고 1년에 한 500권씩 팔려. 오, 어느 대학에서 교재로 네, 교재로 쓰는 쓰고 거야. 그러면 있어서요. 효자 상품이 돼. 효자 상품이네요. 내가 그냥 공익 사업 하는 셈 치고 음. 정말 오랜 시간 걸려서 번역하고. 예. 아니, 그래서 청년의사 출판 사업이 망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기대 없이 냈는데 나는 사실 가끔 이게 팔리고. 어떻게 유지가 되나 이런 생각 계속 하고 있는. YG 책은 본 거 없습니까? 이거 없네요. 네. 네. 없는 걸로. 굳이 자르지 않으셔도 돼요. 네. 왜 안 그 떠오르지? 제가 죄송합니다. 그 연초에 책 네. 나오거든요. 그거 네. 보내드릴게요. 네. 그- 제가 네. 바로 사서 보겠습니다. YG의 네. 책을 그 수상한 질문, 위험한 생각들, 네. 혹은 과학의 품격, 혹은 강양구의 강한 과학, 그 세 권 중에 하나라도 일단 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김준혁 교수한테 부족한 부분을 그 YG의 책을 보면서 조금 메꿀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보다 조금만 더 재밌게 쓰잖아요, 책을. 그 훨씬 많이 팔려요. YG는 그래도 꽤 잘 파는 작가란 말이에요. 그럼요. 뭘 이렇게 알고 그럼요야 있습니다. 본 적도 아니, 없는데. 제가
꽂아놓고 읽지 않았을 뿐이지. 근데 지금 집에 다 아니 근데 들어있- 지금도 재밌게 잘 쓰세요. 아니 재밌게 잘 쓰는데 나는 근데- 더 많이 봤으면 좋겠다는 거지. 근데 이제 김준혁 교수님의 지금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논문을 쓰는 학자로서의 아이덴티티랑 그다음에 이건 사실 그 전공자들만 보라고 쓰신 책은 아니잖아요. 네. 사실 기존에 내신 책들도 그렇고 이거는 그냥 출판사들도 사실은 그래서 대중 출판서를 내는 그 출판사들을 계속 이제 계약을 하고 계시는 거고 예. 그러면 일반 시민들, 일반 독자들도 보라고 쓰는 책이면은 그 아이덴티티를 조금 더 이제 좀 낮춰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 근데 저는 돌봄의 역설은 약간 장마다 좀 편차가 있는데 아마 그건 책을 만드시면서 여러 원고들을 좀 종합을 하셨을 것 같아요. 신문에 쓰실 원고, 그다음에 저널에다가 논문으로 발표했던 원고 이런 것들을 단행본 하나로 묶으시면서 개고를 좀 많이 하셨죠. 논문으로 사실 쓴 거는 하나도 없고요. 아 하나도 없어요? 네.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제 원체 물론 뭐 꼭 그렇게 쓰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학교에 있고 계속 뭐 어찌됐건 연구자료를 계속 가져가다 보니 계속 뭐 논문 쓰는 게 또 익숙해져 있는 게 사실이라서 참 뭐 그 태를 버리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 이제 논문 쓰는 그 연구자 아이덴티티를 이제 계속 책에다가 넣다 보면은 사실은 일반 독자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렇죠. 게 되는 거죠. 그런 태를 벗고 스타일을 바꾸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가 좀 근엄해 보이려는 뭐 이런 그런 태도 자체를 내려놓는 게 더 힘들어요. 그냥 근사해 보이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더 근사해질 수 있습니다. 그 네. 교수님들은 그 공부 많이 하고 뭐 되게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사람들이 다 아니까 훌륭해 보이려고 했어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책 중에서 진짜 조금 어려운 부분들 예를 들어서 한 20-30% 되게 페이지 안 넘어가는 막 철학 공부 잘 안 한 분들은 나도 보면서 막 뭐라는 거냐 피오로 되게 부분. 어려운 부분들 그래서 어렵죠. 그런 한 네. 20-30페이지를 빼고 예. 나머지 부분들만 이어붙여서 갖고 페이지를 가령 한 60페이지 줄여갖고 지금 보니까 본문만 300대 후반 아니에요. 그 네. 379페이지에서 끝나는데 요거를 한 300쪽 안쪽으로 컴팩트하게 만들었으면 네. 그럼 훨씬 더 쉽게 많은 사람이 재미있게 읽고 잘 팔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러니까 철학책은 따로 쓰고 그리고 그 돌봄의 역설이 저는 그 저희 책걸상 청취자들을 포함해서 좀 많은 독자들이 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 애정을 가지고 있는 김준혁 교수님께 약간의 그런 조언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저도 고민이 많은데 이게 돌봄의 역설이 이제 같이 좀 우리 고민을 해보자. 네. 라는 이제 제안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 독자들은 고민해보자라는 거에 별로 반응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아니야 또 그러니까 반응하는 분이 있을 거야. 예를 들어 김현철 교수님처럼 이래야 해결된다. 네네네 맞아요. 막 자기 주장을 우리 이게 네. 돌봄이다. 답을 네. 알려주는 사람을 이게 좋아해. 돌봄이다. 네. 니네들이 생각하는 돌봄은 틀렸다. 네. 이게 그러니까 다들 그런 거에 나는 선호하지 않아. 나는 같이 생각해보자, 같이 고민해보자에 끌려라고 생각하시면서도 그렇죠. 슬쩍 책은 그런 걸 읽으시고 예, 그런 거에 약간 쏠려 하시고 그렇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다들 사이다를 선호하시죠. 네. 어쨌든 이 책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면 책이 안 팔려요. 네.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맛보기로 이런 내용이 있지 하면서 더 궁금하면 책을 사서 보세요. 이런 분위기로 이제 기술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제 6개의 챕터가 이제 6개의 핵심 주장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첫 번째 거부터 조금씩 살펴보죠. 1장 돌봄은 서로 교환한다. 이건 뭔 얘기입니까? 돌봄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한쪽으로 흐르는 것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죠. 그리고 뭐 당연히 그렇게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돌봐줘야 되고 그럼 그걸 받는 사람이 있고 그것도 뭐 당연한 거니까 뭐 그래야지라고 싶기는 하지만 거꾸로 꼭 그렇기만 한가?
라는 생각을 요 논의 또는 이런 이야기를 고민하면서 처음 시작점으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네. 과연 내가 돌볼 때 나는 그럼 계속 돌봐주기만 했나? 내가 받은 건 없었나? 라는 생각들이 요 이야기의 어떤 착상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환자 볼 때 아니면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또는 지금 뭐 집안의 어르신들을 돌보면서 과연 그냥 한없이 나는 주기만 하나? 근데 그럼 나는 아무것도 얻는 게 없고 그럼 뭐 어떤 경제적인 보상만 받으면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면 아니라고 저는 말하고 싶고 저는 아니라는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환자 보면서도 분명히 물론 그래서 뭐 제가 환자분한테 좋은 걸 주고 좋은 치료를 해주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환자분이랑 내가 어떤 관계를 맺는지 그래서 그 환자분한테 그래서 내가 어떤 걸 받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진료에서 되게 중요했던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어디 갔지? 라는 음. 생각을 하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다면 내가 누군가를 돌볼 때 내가 받는 것도 있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돌봄은 서로 교환한다 라고 이야기를 좀 써봤습니다. 네, 그 얘기를 이제 하시면서 이제 본인의 육아 경험, 네, 그리고 버지니아 울프를 이제 평생 보살폈던 남편 레너드 울프와의 사연, 그리고 이게 하루키 소설 영화로 한 건 알고 계시죠? 네. 네, 하루키의 단편 소설을 영화로 만들었던 드라이브 마이 카 네. 영화 이야기. 드라이브, 네, 드라이브 마이 카. 드라이버 노노. 드라이브 마이 카. 네. 그리고 저 멕시코 선수 나오는 그거 블라인드 사이드 네. 그 영화죠, 요거는. 네. 네. 책도 있죠. 있었는데 네네. 네. 그 영화가 됐죠. 책 겸 영화 이야기도 하셨고 드라이브 마이 카도 나오고 그게 이제 그 1장에서만 그런 작품들이 쭉 나오는데 나 요 1장에서 벌써 저는 차원이 다르구나. 내가 옛날에 문학 속의 의학 뭐 영화 속의 의학 이런 거 이렇게 대충 썼던 거하고는 레벨우가 다르구나. 요렇게 우아하게 써야 되는 거네. 아니 그래서 지금 영화 평론 같은 거를 본격적으로 해도 잘할 것 같은. 제 할 일 해야죠. 아니 그리고 아니 그냥 영화 평론 비슷하게 모아가지고 저 윤리와 돌봄에 관련 책을 따로 내는 거지. 네. 그런데 저는 그 드라이브 마이 카 그 영화 설명하시면서 하셨던 대목은 보면서는 좀 더 영화나 소설 얘기를 더 하셔도 되겠다. 네. 그러게. 네, 왜냐하면 저는 그 드라이브 마이 카 영화를 안 봤거든요. 그래서 안 봤어? 안 봤어요. 영화를 왜? 안 봐가지고 따로 영화 줄거리를 좀 검색해봐서 찾아본 다음에 읽으니까 훨씬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책을 쓸 때 영화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자세하게 해주면 해주시면 좋겠다. 좋겠다. 안 본 사람을 위해서. 위해서. 네. 예. 그러면 책이 더 두꺼워지잖아. 네. 아니, 사실 있었는데요. 그러셨군요. 잘렸습니다. 아니 잘리셨군요. 그리고 솔직히 뒤에도 수많은 영화나 소설이 나오는데 네. 내용 소개가 제가 읽은 것들은 뭐 괜찮은데 제가 모르는 작품들은 소개가 좀 짧긴 했어요. 네, 그래서 소개를 더 자세히 하다 보면 그러면 책이 두꺼워지고 본인이 네. 진짜 하고 싶은 되게 우아한 철학 얘기나 막 윤리학 얘기 할 지면이 모자라니까 그걸 빼버리면 되잖아. 내 그렇죠. 말에 그거를 빼고 맞습니다. 영화 얘기만 가지고도 책 한 권 쓰겠더만요. 그래서 돌봄은 어쨌든 일방적인 게 아니라 돌보는 사람, 소위 말하는 케어 기버한테도 되게 소중한 것이고 생기는 게 많은 좋은 게임이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1장에서 했습니다. 네. 2장 제목은 돌봄은 의지를 갖고 실천하는 것이다. 네.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서부터는 사실 이론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어야 돼서 그래서 요 앞장도 끝날 때 이론으로 끝나기는 해요. 네. 왜냐하면 사실 요 돌봄이라는 게 그냥 물론 저희가 뭐 환자한테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시설에 있는 분들한테 해드린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되게 오랫동안 이제 여성학계에서 되었던 논의들이 있었고 거기에서 되게 좀 크게 부딪혔던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이 돌봄이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떤 개인의 정서 상태 같은 거냐. 그래서 환자를 아끼고 아니면은 뭐 내 앞에 있는 뭐 가족이나 뭐 아니면은 돌봐드려야 되는 뭐 어르신을 아끼는 마음만 있으면 또는 공감하는 마음만 있으면 다 되는 거냐? 아니면 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지, 노력 이런 게 더 중요하냐? 이런 논의가 되게 오랫동안 있었고 사실 그 어느 쪽 한쪽
끈을 잡기가 돌봄으로서는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의지만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로 잘 돌보는 사람이냐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근데 또 실천만 이야기하자니 또 그러면 뭐 하기는 하는데 마음속에는 완전히 막 저기 뭐 어디 가 있고, 그러면 그것도 좀 돌봄인가?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되게 음. 어려운 지점이 분명히 있어서. 돌봄을 받으시는 분들은 되게 마음의 돌봄을 받고 싶어 하시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네. 네. 그래서 분명 그 사람이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을 손으로 옮길 수 있는 네. 실천도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좀 담아본 거죠. 여기서 그 책걸상에서 소개한 책 나오잖아요. 케어? 케어, 아서 클라이머의 케어. 네. 케어를 우리가 방송을 했나요? 방송을 했죠. 음. 그 저기 나는 읽은 기억은 나는데 저기 책걸상 청년의사 콜라보 방송이었었잖아요. 누구랑 같이 했어요? 그 세브란스의 김광준 아니요, 교수가? 김광준 교수 말고 세브란스의 치매 전문의 김호수? 네, 김호수 교수님 아, 모시고 네. 김호수 교수도 출연한 적이 있군요. 네. 네. 우리가 한 8년 했더니 네네네. 이제 누가 왔었는지 안 왔었는지 아니 누구세요? 청취자세요? 이 책을 방송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서 클라이언만의 케어는 이 책에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게 원래 이분이 그게 단순히 그냥 케어의 저자이기 이전에 김준혁 교수랑 같은 분야의 저명한 연구자잖아요. 의료인류학의 저명한 네. 연구자. 아까 나왔던 그 서사의학이라고 하는 것에도 사실 물론 그걸 몇 가지로 좀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인류학 기반의 서사의학이라고 할까요? 네. 그걸 되게 오랫동안 연구하고 또 만들어 오신 분이기도 해서 옛날부터 되게 관심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케어 말고 뭐 다른 또 작품 영화 아무르 이거는 네. 제가 모르는 영화인데 이제 네. 이 넷플릭스에 있어요? 넷플릭스에 있었는데 지금은 내려갔나? 아직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쉽게 보실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영화 자체가 쉽다는 건 아니고 네. 채널은 되게 다양하게 구해서 보실 수 있는 영화 같고. 요게 간병살인 네. 네. 나오는 영화라고 맞습니다. 네, 소개를 해주셨어요. 네. 네. 요거 말고 또 뭐 나오더라? 여기 뭐 영화는 아니지만 그 마이클 샌델의 주장도 잠깐 나오고, 네, 부부싸움 하는 얘기도 나오고. 네. 그거 아, 또- 이현석 네, 작가, 이현석 작가. 예. 또 이현석 단편도- 작가라고 많은 분 아주 유명하진 않은데 의사이면서 네. 소설 네. 쓰시는. 네. 저번에 누구한테 들었는데 제가 아직 이분 책 한 권도 안 봤다 그랬더니 생각보다 잘 쓴다고 네, 잘 읽어보라고 씁니다. 하더라고요. 네. 예. 이현석 작가의 하고 책도 나오고. 그냥 사례로서 네. 이제 그 소위 가족의 말하는 탄생. 네,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래서 뭐 비혼 출산 얘기 막 이런 거. 그래서 어쨌든 두 번째 챕터의 핵심은 마음만으로 안 되고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까? 아니죠. 둘 다. 둘 다. 반드시 네. 둘 그러니까 다?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마음을 구체적인 돌봄으로 옮길 수도 수 있어요. 있는 네. 실행력, 실천력이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음이 없어도 의지가 있으면 아니 근데 되는 거 아서 아니에요? 클라이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음. 욕 먹었잖아요. 그 김호수 교수님이 이거 진짜 전형적으로 잘못된 케어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참 그러니까 그랬었죠. 네. 자기 치매 와이프를 보살피고자 하는 의지는 충만했지만 네. 그 의지를 실천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클라이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전문가들한테 먼저 손을 내밀어 가지고 같이 돌보게끔 했어야 됐었던 거죠. 네. 3장 넘어가 봅시다. 돌봄은 보살핌 받는 이의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요거는 제목만 봐도 일단 대략 무슨 내용인지 알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논쟁적인 장. 네. 여러 가지 주장이 많이 있는. 요 네. 좀 설명 좀 해주시고 어떤 부분이 논쟁적인지도 우리 살펴보죠. 예. 돌봄을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얘기할 수 있고 정책적인 차원에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둘 다 그럼 결국에는 이게 좋은 돌봄이냐 잘된 돌봄이냐 따질 수 있는 어떤 척도 같은 게 있어야 될 텐데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객관적으로 어떤 게
적어도 뭐 경제적이든 아니면 뭐 사회적이든 심지어는 어떤 개인의 생활에서 이런 객관적인 지표들을 가지고 그거 달성했으면 그게 좋은 돌봄이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음. 특히나 정책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대표적으로 뭐 이렇게 뭐 장애 운동 하시는 분들이 화를 되게 많이 내세요. 당신들이 그냥 그렇게 해준 거라고 돌봄이라고 해준다고 해서 내가 그거 고마해 줄 것 같아? 아니야, 나는 그거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지점이 사실 돌봄이라고 하는 것을 제공하고 제공받을 때 있어서 되게 큰 논쟁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누구의 관점에서 이게 돌봄이 되었다. 돌봄이 제공됐다. 이건 좋은 돌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이 책에서는 그래도 받는 사람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접근을 했죠. 그 아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박완서의 아주 오래된 농담이 이 챕터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나오고요. 이 네. 김초엽, 김원영의 사이보그가 되다 뭐 이런 음. 책도 나오고 네. 하여튼 독서가 범위가 아주 넓어요. 부러워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 장에서는 그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시혜나 네. 혹은 뭐 이게 내가 원하는 돌봄이 아닌데 혹은 내가 원하는 방식의 돌봄이 아닌데 이러면서 어긋남이 생겼을 때 과연 그걸 돌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좋은 돌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데 제가 아까 논쟁적인 장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건 이런 주제를 이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셨던 독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뜻밖의 시각들이나 네. 아니면 이걸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네. 그래서 좀 정독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뭐 아까도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만 제가 사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일 좋은 장일 것 같은데요. 그게 또 안 되는 장이라서 대체로 그런 얘기를 안 하세요. 뒤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주장도 있고 이런 주장도 있는데 나는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원래 저 철학자들이 그런 거 많이 해요. 네. 근데 그 철학자들도 스타 철학자들은 음. 이거다. 그렇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게 스타긴 한데 동료 학자들이 싫어하잖아. 그런 분들은. 그렇죠. 네, 욕 먹고. 그 이제 어떻게 보면 논쟁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사장이 네. 이런 분야의 책들을 좀 읽어보신 분조차 이건 뭔 내용이야라고 제목을 보고 갸웃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돌봄은 피어나게 한다. 네. 네. 그리고 의도하시지는 않았을 테지만 전체 중에 추상 수준이 제일 높은 장인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읽기에는 피어남이라는 게 뭡니까? 여기 이 챕터에는 그 조나선 하이트의 나쁜 교육도 나오고 여기도 무슨 영화 같은 게 나왔던 것 같은데 웹툰도 나와 심지어 네. 여기에는 웹툰 있고 네이버 우영우 웹툰 병의 있고. 맛. 네. 네. 그리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도 네, 나오고. 우영우 이야기도 나오고. 네. 뭐 아까 로봇, 드라마 안 본 데더니 인공지능 뭐 이런 볼 건 다 사례도 나오고. 네. 볼 건 다 보나 봐요. 그래도. 그 인공지능, 뭐 돌봄 기술, 돌봄 네. 테크놀로지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방금 사례로 든 뭐 책이나 드라마 이야기나 아니면 소재 자체는 굉장히 핫한 소재들인데 네. 이제 그걸 가지고 김정 선생님께서 꿰려고 하는 주장은 상당히 추상 수준이 높은 주장이라서 그러니까 돌봄은 피어나게 한다가 뭔 말이냐고요. 네. 앞에서 그래 그 받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원하는 것 또는 그 사람이 바라는 것을 성취하는 것 또는 그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돌봄이야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바라는 사람이 어떤 바람을 요구할 때 또는 필요로 할 때 그것을 줄 수 있어야 돌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그것 자체로도 되게 철학적이죠. 네. 근데 잘 이해가 안 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저희 뭐 아까
이 뭐 영역이 나왔지만 저희가 이제 아이를 키운다. 그럼 이제 앞에 아기가 있으면 아기가 막 울죠. 그러면 당장 아기한테 뭐 분유를 준다든지 아니면 뭐 물을 준다든지 아니면 뭐 어디 뭐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해결해 주는 것을 당연히 저희는 돌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돌봄이냐 또는 그게 돌봄의 전부냐라고 물어보면 좀 이상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 아이가 예를 들면 그냥 그대로 크면 그 아이를 잘 돌본 걸까요? 그냥 아이가 울 때마다 너 그래 불쌍하구나 너 이거 해줄게 너 이것도 가져라 너 그래 너 이게 마음에 안 드니 너 이렇게 해 하면서 그 아이가 말하고 필요로 하고 얘기하는 것만 다 해주면 과연 그게 그래서 제가 부모로서 그 아이를 잘 키웠다라고 나중에 얘기할 수 음. 있나?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 그 사람이 뭔가 신체적으로 심지어는 정서적으로 필요로 한다라고 해서 그걸 다 들어주는 게 좋은 돌봄의 요건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그게 문제이기도 하죠. 그럼 아까는 그 받는 사람이 원하는 거 해주는 거라며. 근데 그 뭘 해주란 말이야? 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고 거기에서 이제 이 피어남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실 요거 플로리싱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을 원체는 이게 번영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잖아요. 그리고 뭐 심리학에서도 뭐 번영 심리학 뭐 무슨 웰빙 심리학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요런 논의들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플로리싱의 의미는 뭐 그래서 뭐 번영하고 뭐 무슨 뭐 성취 뭐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그 사람의 어떤 품고 있는 가능성 또는 그 사람의 어떤 뭐 삶의 어떤 그게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그 사람만의 고유일 것일지라도 그 뭐 어떤 목표 그런 것들을 이뤄나가고 다져나가고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그 주변의 뭐 조건들을 만들어준다든지 그 사람이 어떤 뭐 교육의 길을 제공한다든지 심지어는 그 사람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상황을 완비해 주는 것을 사실 돌봄의 되게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아이 키우면서 저는 그 생각 되게 많이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네. 돌보면서 돌봄을 받는 사람이 아직 실현하지 못한 어떤 가능성들이 꽃피우게 하는 네. 그래서 이제 피어남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렇게 돌봄을 받는 사람이 꽃피워지는 과정에서 돌보는 사람의 뭐 행복감이라든가 뭐 삶의 어떤 중요한 대목이라든가 이런 본인이 미처 깨닫지 못한 그런 것들까지도 같이 고양되는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좋은 돌봄의 김정 선생님께서 생각하는 어떤 이상이라고 네.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이 장에서. 네. 그리고 사실 좀 이렇게 앞에서부터 좀 이렇게 순서대로 배열을 한 이유도 있는데 그렇네. 약간 점층식으로 네. 이렇게 결국 이게 한쪽에서 계속 주기만 하는 거면 뭐 예를 들면 뭐 3장에서 그래서 받는 사람을 위한 거면 사실 뭐 주는 사람은 그냥 주는 거고 뭐 없잖아요. 심지어 요 피어남도 딱 잘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 그럼 그 사람이 뭐 잘 되길 바라고 그런가 보다 하면 사실 그 주는 사람 또는 돌보는 사람으로서는 그게 뭐냐라고 생각 그냥 한없이 주는 거지 뭐 아낌없이 주는 나머지 근데 그렇게 하면 사실 이 책의 결론은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돌보자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할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는 거죠. 당신에게 도움이 안 되는데 왜 돌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근데 이게 내 또한 이 돌봄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게 있고 그게 결국에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나의 어떤 피어남, 나의 어떤 성장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의 어떤 이 삶을 완성해가는 그 과정에서 되게 중요한 과정으로서 그 돌봄이 위치한다면 그건 결코 그냥 주기만 하는 거고 그거는 그냥 한없이 부어주기만 하는 거고 당신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어 라고 얘기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장을 좀 더 정확하게 그 제목을 달면 돌봄은 서로 피어나게 한다. 네. 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서로 피어나게 한다. 그렇게 해야 된다. 네. 네, 여러분들께서 직접 읽어보시고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요. 이 5장은 좀 중요한 챕터죠. 돌봄은 구조 속에서 순환한다.
네. 이걸 이렇게 너무 자세하게 하면은 책이 안 팔리지 않을까? 아니 근데 여기 5장까지는 말씀하시죠. 네. 5장까지 하면 6장 하나 남는데 아, 이거 짧게. 네. 네, 네. 아주 짧게. 여기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내가 왜 돌봐야 돼? 뭐 그래도 뭐 피어는 뭐 성장하고 그거는 뭐 꼭 이거 아니어도 되잖아. 그래도 뭐 내가 결국 얻는 게 뭐가 있어?라고 생각하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제가 뭐 계속 삶에서 여러 뭐 아이도 그렇고 사실 학교에서도 아까 딱 말씀하신 그런 위치 때문에 결국에는 학교에서 하는 일도 되게 돌보는 일처럼 되어 있어요. 뭐 이것도 챙겨야 되고 저것도 챙겨야 되고 뭐 학생들 얘기도 들어줘야 되고 교수님도 이거 힘들다 저거 힘들다 하면 뭐 이것도 해줘야 되고 그럴 때 과연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그냥 돌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라고 할 그 고민의 답은 결국에는 당신이 이거 하면 당신이 또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기대 또는 그 어떤 당위 또는 그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어떤 구조를 만들어 줘야만 내가 돌보고 있기 때문에 나 또한 돌봄 받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게 결국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결국 나 돌봄 필요해. 근데 그 돌봄을 어디에서 얻지? 라고 했을 때의 답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돌보면 그만큼의 돌봄을 또는 그 이상의 돌봄을 사회든 주변 사람이든 심지어는 뭐 국가에서든 제공할 수 있고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 그래서 그게 순환한다라는 표현을 쓴 이유입니다. 네. 6장도 짧게 소개 좀 해볼까요? 나는 돌보며 돌봄 받는다가 제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돌봄이라고 하는 것의 실천을 봤을 때 되게 흥미로운 지점은 사실 제가 돌보고 있다라고 또는 제가 누군가를 돌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제가 돌봄을 받는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는 이런 시설 같은 데 가보면 거기에 뭐 명확하게 역할이 나눠져 있는 것 같지만 누군가는 돌봄 제공자, 누군가는 그냥 거기에서 계시는 분, 돌봄 받는 사람. 하지만 그 관 안에서도 또 돌봄 받으시는 분도 서로 또 돌봐주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또 그 돌봄 제공하시는 분들이 필요를 일부 또 거기 계신 분들이 채워주기도 하십니다. 사실 이 장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의 핵심은 저희가 어찌 보면 되게 도구적으로 또는 기계적으로 이 사람은 돌봄 받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돌봄 제공하는 사람이야 라고 나누는 그런 이분법적인 시각이 생각보다 되게 거짓말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결코 현장에선 그렇지 않다. 심지어는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죠. 물론 저희가 환자 보고 뭐 치료가 일방향으로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만약에 그냥 그게 한없이 주기만 하는 일이면 글쎄요. 그렇게 진료를 막 오래 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그 진료 한 번 한 번에 또는 그날의 진료에서 의료인들이 분명 얻는 게 있기 때문에 계속 할 수 있을 텐데 그건 뭐 그냥 하나의 뭐 감사의 표현 때문일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간단한 되게 작은 선물 뭐 이렇게 들고 찾아오는 뭐 그냥 환자 또는 뭐 환자의 가족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소아치과를 했다 보니까 되게 인상적인 장면들을 보는데 이렇게 좀 나이가 지긋하신 선배님들이 그런 거 자랑하시는 거 되게 좋아하세요. 내가 아기 때 봤던 아이가 요번에 결혼한다고 뭐 청첩장이랑 이런 선물을 가져왔어. 내가 되게 오랫동안 봐왔던 환자가 요번에 어디 뭐 이제 모두 서로 이제 나이가 다 드신 거죠. 그래서 그분도 할아버지시고 이제 환자분도 어느 지긋하게 이제 연배가 되니까 막 되게 지난번에 본 건 되게 멋진 붓글씨 같은 거를 써가지고 가져오신 거를 이렇게 다 찍어가지고 카톡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물론 저게 뭐 돌봄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또 뭐 다르게 보실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저건 분명히 환자 쪽에서 그 자신을 오랫동안 돌봐줬던 사람에 대한 어떤 마음의 표시 또는 돌봄의 표시라고 생각하고 사실 생각보다 우리의 돌봄 현장에선 서로 그렇게 역할이 서로 뒤바뀌기도 하고 서로 주고받기도 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를 담아놓은 장입니다. 이 네. 챕터가 마지막에 있는 게 뭐 어쨌든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내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돌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면 네가 지금은 주는 입장일지 모르지만 너 언젠가 받을 거니까 저그마는 셈 치고
지금이라도 좀 돌보지 그러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은 있지 않았을까 네. 짐작을 해보고요. 그 주변에서 그 돌봄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네. 근데 그 고민의 수준이 이제 그냥 이제 본인이 직접 닥친 돌봄을 어떻게 해결할 음.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지만 그냥 이 책을 쓰시게 된 동기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왜 우리의 돌봄은 이 모양일까? 그렇죠. 뭐 진짜 뭐 양육, 교육, 의료, 요양까지 다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그냥 책걸상 청취자들께 권해드리면 이 돌봄의 역설이 굉장히 좋은 발제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고민, 좋다. 그러니까 우리의 돌봄은 왜 이 모양 이 꼴일까라는 답답함이나 고민을 가지시는 분들이 읽어보시면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이미 여러분들이 했고 우리나라에서만 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들 중에는 뭐 이런 게 중요하지 않겠어? 혹은 이런 방향으로 좀 해결책을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어? 라는 데까지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걸 김준혁 교수님께서 정말 다양한 소설이라든지 영화라든지 본인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랑 이렇게 잘 버무려 가지고 정리를 되게 잘 해놓으셨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방향까지도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발제문이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딱 고민을 시작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김현철 교수한테 책 줬습니까? 아니요. 이게 김현철 교수님이 읽으시면은 아니 김현철 교수도 배우는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당연히 있는데 이제 중간에 그 김현철 교수님이 딱 그냥 눈에 쌍심지 들어갈 표현들이 몇 개 있어요. 아니 그 대놓고 김현철을 욕하진 않았잖아요. 그래도. 대놓고는 아니지만은 나를 두고 아예 그럴 리가요. 이름은 안 나오잖아. 그래도. 이름은 안 나오는데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건 이런 표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김현철 교수님 읽으면 일단은 뭐 많이 생각하면서도 발끈한 대목이 있을 거고 저는 또 두 분이 토론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뭐 구조를 만들어가는 대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김현철 교수님 이야기에 또 귀 기울일 만한 부분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뭐 일단 김현철 교수한테 김현철 교수가 김준혁 교수보다 조금 선배죠. 예. 선배죠, 선배. 그 선배님 책 나왔습니다. 그거 한번 줘 일단 준 다음에 네. 혹시 뭐 두 분이 원하면 우리 나는 의사다에서 저 유튜브에서 토론을 본격적으로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건 싸움 구경이니까. 아니면 요새 저 손석희 사장님이 질문들이라고 그래요. 질문들. 하더만 거기 저 김현철 김준혁 쌍으로 둘이 돌봄에 대해서 한판 붙겠다고 하면은 MBC죠? MBC. 네. MBC에서도 고려하지 않을까? 네. 제가 아는 PD님한테 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김현철 교수는 자기가 100%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올 텐데 의외에 또 이렇게 김준혁 결과가 교수님 나올 만만치 수도. 않아요. 그럼요. 그 김준혁 교수가 뭐 하여튼 약간 밀린다 싶으면 그렇게 세상 모든 거를 돈으로 경제학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하시면 곤란합니다. 뭐 이런 문제. 그러면 훨씬 엄청 화낼 텐데. 네. 그러면 이제 한쪽이 막 화내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재밌어지는. 지금 청취자분들도 꿀잼. 왜냐하면 그 김현철 교수님 책에서도 많은 분들이 재밌어하면서도 그 외국인 노동자들 거기 논쟁거리 데려와서 국내 돌봄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발상에 대해서는 고개 갸우뚱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 저희 방송 저 방송국에서 일하시는 작가나 PD 분들도 좀 들으시거든요. 토론 프로그램 담당하시는 분들 듣고 계시면 돌봄 문제 관련해서 김현철, 김준혁 두 사람이 거의 뭐 머리 끄댕이 붙잡고 싸우는 꿀잼 이런 거 한번 기획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선후배야. 같은 대학에 있어. 네. 그 김현철 교수는 책걸상에 한 4월이나 5월쯤에 한번 지금 출연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그때 나오면 요 책 얘기 잘 읽었냐고 제가 물어보긴 하겠습니다. 아, 네. 꼭 그 전에 전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모두가 원하지만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돌봄의 역설의 저자 김준혁 교수님 모시고 유익한 얘기, 미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얘기들까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